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월든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월든이라는 책은요, 1845년 여름부터 1847년 가을까지 2년 2개월 동안 월든 호수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분은 무력과 인식의 체계에 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인두세 납부 거부로 그런 활동을 해서 투옥된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 이후에 노예 해방 운동에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러한 정신이 마하트라 간디의 인도 독립운동과 마틴 루터킹 목사의 공민권 운동 등에도 크나큰 영향을 준 그런 분이세요. 이 책 월든이라는 책은 정말 다양한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출판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서 출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책을 골라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러한 책이에요. 제가 읽은 책은요, 다연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이 책은 원본 그대로 살린 완역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시대의 상황들이 정말 상세하게 그려지고요. 얼마나 간소하고 소박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또 자연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과 감사함,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요. 읽다 보면 조금 그 표현들이 참 아름답고 창의적이고, 읽으면 자동으로 상상이 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다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담겨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18가지 주제로 해서 담고 있고요. 경제,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독서, 소리들, 고독, 방문객들, 콩밭, 마을, 호숫가, 베이컨 농장, 더 존귀한 법칙들, 동물 이웃들, 남방, 과거의 거주민들, 그리고 겨울의 방문객들, 겨울 동물들, 월든 호수의 겨울, 봄, 매진말, 이렇게 18가지 주제로 해서 담고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을 때면 법전 스님도 많이 생각이 나요. 소박하고 간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을 있는 그대로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리고 또 상상력 풍부한 그러한 글귀들이 담겨 있어서 읽으면서도 그 모습들이 상상이 되고 그대로 그려지는, 상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었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제 부분에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책은 특별히 가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해 쓰였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나머지 독자들의 경우에는 혹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굳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늘려가면서 입으려고 애쓰지 않길 바란다. 옷이란 그 옷이 맞는 사람에게나 쓸모 있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중국인이나 하와이 섬 원주민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있을 뉴잉글랜드에 사는 여러분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의 형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나 이 마을에서 처해 있는 외적 형편이나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처럼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란 정말로 힘든 일인지, 혹시라도 개선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그 자연과 그 아름다움, 그곳에서의 생활들도 담겨 있지만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 부분과 그리고 또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그 소리들에 대해서 자연의 소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담은 부분이 있어요. 그 두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라는 부분의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아침은 내가 온전히 깨어 있으며 내면에 새벽이 깃드는 시간이다. 도덕적 개혁은 잠을 떨치려는 노력과 같다.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하루를 형편없이 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계산에 서투른 것도 아니지 않는가? 만약 졸음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무언가를 이뤄내고도 남았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육체노동을 위해 깨어 있지만 효과적으로 지성을 발휘할 만큼 온전히 깨어 있는 사람은 100만 명에 하나뿐이다. 게다가 시적인 삶이나 신성한 삶을 살아갈 정도로 깨어 있는 사람은 1억 명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온전히 깨어 있다는 것은 진정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깨어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만약 만났다고 한들 내가 그의 얼굴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도 기계적인 도움 없이 무한한 기대감으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고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일은 없다.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해서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대기를 조각하고 사물 자체를 그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이를 해낼 수 있다. 질적으로 고양된 하루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 아닐까. 누구나 사소한 부분까지 잘 관리하여 하루 중 가장 고결하고 소중한 시간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의무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삶의 본질적인 사실에 직접 부딪혀 가면서 인생의 가르침을 터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숲으로 들어갔다.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헛되이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이런 목표를 쉽게 체념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삶의 정수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으며 삶이 아닌 것은 모조리 파괴해버리고 스파르타 사람처럼 강인하게 살고 싶었다. 삶을 한 구석으로 몰아내어 길을 내리고 낫을 휘둘러 이를 가장 낮은 단계로 전락시킬 때 그리하여 삶이 천박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천박함을 낱낱이 세상에 까발리고 싶었다. 반대로 삶이 숭고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다음 여행에서는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그 숭고함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글로 전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불가피한 것과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들만 존중한다면 거리마다 음악과 시가 울려 퍼질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며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산다면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사소한 두려움과 소소한 쾌락은 그저 현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삶은 우리의 기운을 북돋우고 숭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눈을 감고 잠에 취해 있거나 겉모습에 쉽게 현혹당하며 판에 박힌 일상과 간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껍데기뿐인 환상에 불과하다. 아이들은 삶을 하나의 놀이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보다 인생의 참된 법칙과 관계를 명확히 분간한다. 어른들은 삶을 가치 있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뭔가 터득했다고 믿으면서 아이보다 현명하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나는 인도의 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어릴 때 왕궁에서 쫓겨나 나무꾼의 손에서 자란 한 왕자가 있었다. 그는 나무꾼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미개한 종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왕궁의 대신이 왕자를 발견하고는 그의 진짜 신분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제야 청년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왕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도의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인간도 자신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다 결국에는 고결한 스승을 만나 진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브라마, 즉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뉴잉글랜드 사람들이 비천한 삶을 사는 이유는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진실이 저만치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주의 저편, 제일 먼 별 뒤쪽의 최후의 인간보다 이후이며 아담보다는 이전에 존재했던 거라고 믿는다. 물론 영원에는 진실하고 숭고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다양한 경우의 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신 역시도 지금 이 순간 궁극에 닿아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신성한 때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에워싼 진실을 끝없이 받아들여 완전히 젖어들어야만 비로소 그 숭고하고 고결함을 이해할 수 있다. 우주는 끊임없이 고분고분 우리의 생각에 답을 보낸다. 조금 빨리 가든 아니면 천천히 가든 우리 앞에는 인생이라는 여정이 놓여 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 비록 시인이나 예술가가 머릿속에 아름답고 흠집 없는 구상을 떠올리지 못했더라도 그의 후손 중 누군가는 이를 완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루를 자연처럼 유유히 흘러가듯이 살아보자. 철도 위에 떨어지는 견과류 껍데기나 모기 날개 때문에 탈선하는 기차처럼 쉽게 흔들리지 말라.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식사하고 마음을 다잡고서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라. 친구가 가든 오든 상관하지 말고 종이 울리든 아이가 울든 개의치 않으면서 하루를 지내보자. 왜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가려고 하는가?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오의 얕은 여울에 자리한 점심이라는 무거운 굽류와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압도당하지 말자. 이런 위험을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후로는 내리막길만 있을 테니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아침에 활력을 간직한 채로
율리시스처럼 돛대에 몸을 고정하고 거센 급류를 피해 다른 항로로 나아가자. 경적이 울리면 목이 쉴 때까지 소리치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종이 울린다고 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종소리를 그저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여론과 편견, 전통과 망상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진흙탕, 다시 말해 지구를 덮고 있는 모래톱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 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독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책이란 이 세상의 귀한 재산이며 수많은 세대와 민족을 거쳐 물려받은 유산이다. 바로 그것이 허름한 오두막의 선반 위에도 오래되고 훌륭한 작품들이 당당히 꽂혀 있는 이유이다. 그 책들은 뭔가를 주장하지 않지만 독자를 계몽시켜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상식을 갖춘 독자라면 그런 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 책을 쓴 저자들은 모든 사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특권층에 속하며 왕이나 황제보다도 여러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배움이 짧고 냉소적인 상인이 성실하게 사업에 열중하여 오랫동안 염원하던 여가와 수입을 올려 상류층의 일원이 되고 나면 다음으로는 필연적으로 더 높은, 그럼에도 아직은 접근이 쉽지 않은 지식인과 천재들의 세계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교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엄청난 재산조차 아무 쓸모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나름의 식견을 발휘하여 자식들에게만큼은 지적 교양을 쌓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사업가는 한 가문의 창시자가 된다. 네. 그리고 소리들이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들으시면서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매번 같은 시간에 뜨는 해를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보스턴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는 멀리 흔적을 남기듯 하늘 높이까지 뿌연 증기를 내뿜고 그 뿌연 연기 구름은 태양을 잠시 가려 내 밭 위에도 어두운 그늘을 들이운다. 그 어두운 그늘이 천국으로 가는 기차라면 땅에 달라붙어 달리는 저 기차는 창끝에 달린 작은 미늘에 지나지 않으리라. 철마를 지휘하는 마부는 산 사이로 비추는 별빛을 받으며 겨울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마구를 씌운다. 철마에 생명을 불어넣어 달리도록 하기 위한 불꽃은 그렇게 일찌감치 켜진다. 이른 새벽에 이뤄지는 그 모든 작업이 순수한 아침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이 쌓인 날이면 철마에 겨울 신발을 신기고 커다란 쟁기를 들고 산부터 해안까지 깊은 고랑을 판다. 그 기차는 쟁기 뒤에 매달린 파종기처럼 사방을 떠도는 승객들과 갖가지 상품을 씨앗처럼 시골 땅에 흩뿌린다. 그렇게 화마는 전국을 떠돌고 주인이 쉴 수 있도록 잠깐씩 멈추설 따름이다. 한밤중에도 요란한 화마의 발굽소리와 호전적인 콧김 때문에 잠에서 깰 때가 있다. 화마는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자연의 힘과 맞서며 외딴 골짜기를 달린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새벽에 별이 뜬 후에야 마곡간으로 돌아가지만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로 다시 떠날 채비를 해야 한다.
가끔 어두운 저녁이면 마구간에 들어간 화마가 그날 쓰고 남은 에너지를 발산하듯 요란하게 콧김을 뿜어내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잠시나마 눈을 붙이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관과 뇌를 쉬도록 하려는 모양이다. 오랜 시간을 달려도 좀처럼 지치지 않는 화마처럼 그 화마의 일이라는 것이 영웅적이고 당당한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시커먼 밤이면 기차는 환하게 객실불을 밝히고 과거에는 낮에 사냥꾼들만 겨우 드나들었던 마을 근교의 인적이 드문 숲을 헤치고 달리지만 승객들은 그럴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읍이나 환한 도시의 역에 멈추었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드즈멀 습지를 달리며 주변의 올빼미와 여우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기도 한다. 이제는 기차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이 마을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워낙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데다 요란한 기적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으므로 농부들은 기차 소리에 시계를 맞추었다. 결국 잘 돌아가는 기관 하나가 온 나라를 관리하게 된 것이다. 철도가 발명된 이후로 우리의 시간관념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예전의 역마차에서보다 기차역에서 더욱 빨리 말하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기차역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나 역시도 그 기차역이 자아내는 기적을 보며 여러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겉보기에는 기차처럼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도 막상 기차의 출발을 알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어느새 바로 옆에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작업을 철도처럼 하라는 말 역시도 이제는 유행어가 되어버렸다.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자기 앞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여러 번 진지하게 경고할 때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차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소요 당속령을 낭독하기 위해 멈추지 않으며 머리 위로 발포를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아트로포스처럼 결코 갓길로 물러서지 않고 돌진하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나침판의 어느 방향으로 기차가 향할지는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차는 그 누구의 일도 방해하지 않고 아이들은 기차가 오지 않는 철도로 학교에 간다. 우리는 철도가 생긴 덕분에 더욱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비렐름 텔의 아이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셈이다. 대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걷는 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길은 운명의 길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나는 상업이 지닌 진취적이고 대담한 기상을 굉장히 좋아한다. 상업은 두 손을 맞잡고 주피터에게 기도를 하지도 않는다. 나는 매일 자신감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상인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며 장사에 나서고 기대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리는 모습을 본다. 의식적으로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두는 모양이다. 부에나비스타의 전투에서 반 시간을 바친 군인들의 영웅적인 행위보다 한겨울이면 넉가래에서 살다시피 하는 꿋꿋하고 긍정적인 상인들의 용기에 더욱 감동받는다. 그들은 나폴레옹 1세가 새벽 3시의 용기라고 말했던 보기 드문 용기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너무 일찍 쉬지 않고 눈보라가 잠들었다가 철마의 근육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만 비로소 잠이 드는 사람들이었다. 모든 이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대폭설이 퍼붓는 오늘 아침에도 기관차 종소리가 차가운 입김이
만들어낸 두꺼운 연기를 뚫고 나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귓가에 들린다. 뉴잉글랜드의 북동부를 강타한 눈보라가 이들을 막고 있는데도 오래 지연하지 않고 제 길을 향하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나는 하얀 눈과 서리로 덮인 인부들의 기관차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들국화나 들쥐의 보금자리가 아닌 우주의 바깥쪽을 차지하고 있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바위돌 같은 것을 걷어내고 있다. 상업은 예상과 달리 자신만만하고 침착하며 조심스럽고 모험적이며 끈질긴 면이 있다. 게다가 상업은 무척 자연스럽게 운영된다. 여러 기상천외한 기획이나 감상적인 실험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바로 그러한 이유로 상업이 눈부신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인간을 혐오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나 자연 속의 사물을 통해 가장 즐겁고 다정하고 순수하며 도움을 주는 벗을 만날 수 있음을 나는 몸소 체험하였다. 자연의 한가운데 살면서 감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극심한 우울증이란 있을 수 없다. 건강하고 순수한 귀에는 거센 폭풍우처럼 바람의 신 아이올루스의 멜로디로 들릴 뿐이다. 그 어떠한 것도 소박하고 용감한 사람을 천박한 슬픔 속으로 억지로 떠밀 수는 없다. 사계절을 벗삼아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부담스러운 짐을 지울 수 없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콩밭을 촉촉히 적시는 나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 보슬비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비가 와서 밭을 매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더한 가치를 주기 때문이다. 물론 비가 오래 머물러 땅속에서 씨가 썩고 저지대에 심은 감자가 못쓰게 된다고 해도 고지대에 자라는 풀에 좋을 테고 결국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신들의 은총이 내게만 쏠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권한과 보증서까지 가지고 있어서 왠지 신들의 특별 보호와 인도를 받는 기분이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해 신들이 나를 특별히 감싸주는 것 같다. 나는 고독함이나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 딱 한 번 숲에 들어와 몇 주가 지났을 때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이웃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1시간가량 고민한 적이 있었다. 잠시 혼자라는 사실이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뭔가 이상야릇한 기분에 사로잡혔음을 깨달았고 곧바로 그런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보슬비가 세상을 적시는 사이 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 내리는 빗소리와 집 주변의 온갖 소리와 풍경 속에 달콤하고 다정한 벗이 있음을 깨달았고 나를 지탱해주는 대기처럼 무한한 친밀감을 느꼈다. 그 순간 가까이 이웃이 살 때의 이점들이 그저 하찮게 느껴졌고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솔잎 하나하나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크게 부풀러 올라 내 벗이 되었다. 흔히 황량하고 우울하다고 말하는 공간에도 나와 친근함을 나눌 수 있는 무언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나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깝고 친절한 존재는 마을 사람이 아니며 그때 이후로 어떤 공간도 나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 될 수 없음을 알았다.
나는 최대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면 실증이 나고 지루해지는 법이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지금까지 고독만큼 편한 친구를 만난 적이 없다. 우리는 홀로 방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틈에 껴 있을 때 더욱 외로움을 느낀다. 생각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건 혼자인 셈이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고독함이란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거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벌집처럼 북적거리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강의실에서도 진정으로 부지런한 학생은 수도승처럼 고독하다. 농부는 종일 밖에 나가서 숲이나 밭에서 일을 하기에 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워낙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 가만히 방에 앉아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기분을 풀려고 나갔다. 그래야만 종일 혼자서 고독하게 지낸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농부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혼자 지내면서 어떻게 울적해하거나 지루해하지 않는지 의아해하게 여긴다. 물론 학생은 농부와 달리 집에 있지만 농부처럼 그들도 자신 나름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자신의 숲에서 나무를 베고 또한 농부처럼 다른 사람들과 만나 짧은 시간 안에 나름대로 기분을 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어떠셨어요? 이 책은 가볍게 읽기보다는 정독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담긴 그 시대의 상황들과 깊이와 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러한 책인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